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경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란 곳은 지방의 작은 수녀원에 딸린 고아원이었어요. 제가 고아였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아원을 나온 뒤로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열심히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그 일이 제게 일어났던 거예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그 일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일이 있기까지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장 수녀님을 중심으로 몇몇 봉사자들과 수도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저처럼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돌봐주셨던 곳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수녀원 정문 앞에 상자 안에 담겨 버려진 아이였다고 해요. 허름한 상자였지만 저를 둘둘 감싸고 있던 포대기만큼은 아주 깨끗하고 포근한 것이었다고 하시던데 그런 이야기가 딱히 제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놓여있던 종이에는 제 출생이나 이름에 대한 건 전혀 없었고 성경 구절만 한 구절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죠. 키우지 못할 아이를 낳아서 결국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갖다 버리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두는 건 무슨 심리였을까? 그렇게라도 죄책감을 덜고 싶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 무슨 반감이나 적개심 같은 것을 품고 비뚤게 바라봤던 건 아니었고요. 그저 유난히 말수가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또래 아이들이 한창 말을 배우고 장난치기 시작할 때도 저는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 저를 두고 수녀님들이 소곤소곤 조심스럽게 나누시는 말씀들을 듣기도 했었죠. 경식이는 왜 통 말을 안 하는 걸까요? 말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혹시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그럴 수 있죠. 다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서적 충격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지 아무래도 원장 수녀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수녀님들은 제가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야기들을 쉬쉬하며 나누셨는데 제가 입대는 게 늦었을 뿐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 그런 말씀들을 다 알아들었거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다른 수녀님들과 달리 원장 수녀님은 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원장 수녀님, 아무래도 경식이를 의사 선생님께 보여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식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가요? 내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가 말이 늦어도 너무 늦어서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요. 수녀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경식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아이는 다 듣고 있거든요. 세상 말을 다 듣고 자기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곧 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을 날도 있을 거예요. 원장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계셨구나 싶은 생각에 감정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녀님들은 계속해서 걱정하는 말들을 하셨지만 원장 수녀님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불식시키고 그저 기다려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하고 입을 떼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마도 원장 수녀님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원장 수녀님은 제게 엄마 같으셨던 분이죠. 저도 모르게 원장 수녀님께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원장 수녀님이 모든 곳에 저와 함께 계셔줄 수는 없었고 저는 여전히 고아원 안에서 말을 잘 안 하는 아이 혹은 말을 못하는 이상한 아이로 통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고아원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던 거죠. 학교에선 그 따돌림의 정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엔 그저 말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워낙 늦게 트고 말수가 적은 건 맞지만 어느 시점부턴 애들한테 놀림받는 게 싫어서 할 말은 하려고 했는데 말이 입 밖으로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까요? 가슴속에서부터 뭔가가 터져 나올 듯 하면서도 목을 때 탁 걸려 막히는 것 같았죠. 그런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실은 너무 컸고 저마다 자기 할 말을 해대는 아이들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위축되어 말이 안 나왔는데 그런 저를 보며 아이들은 놀려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 넌 선생님이 이름 부르는데 대답도 못하냐? 이름 몰라? 그러게, 얘 진짜 뭐야? 벙어리인 거야? 귀머거리인 거야? 아니면 그냥 바보인가? 야야야, 저런 애 옆에 가지도 마. 안 좋은 거 옮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끼리 놀자. 나는 벙어리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학년이 올라가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고 발표 수업 시간은 제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발표할 글을 작성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숙제를 했고 또 혼자서 연습도 해봤는데 막상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그걸 읽으려니 머뭇거리게 됐고 애꿎은 공책만 구기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죠. 그런 저를 보고 아이들이 가만히 뒀을 리가 없잖아요. 벙어리가 어쩐 일로 발표를 다 하나 했는데 그럼 그렇지. 어차피 가족 소개가 주제인데 쟤는 가족도 없잖아. 고아라며.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니야? 몇몇 짓궂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비웃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다들 조용! 경식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봐. 선생님이 네가 쓴 글 봤는데 참 좋았어. 원장 수녀님에 대해서 썼지?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봤지만 역시나 입술만 달싹일 뿐 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쌤, 그냥 넘어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그냥 저런 애는 시키지 말아요.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다들 똑바로 앉아.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저 때문에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 좋은 선생님께서 곤란해하시는 것도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감정들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중학교까진 어찌어찌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원장 수녀님의 제안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장 수녀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원장 수녀님과 보내는 시간도 더 많아지게 됐고 전 학교를 가지 않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았어요. 특히 원장 수녀님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던 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따뜻하게 갓 지은 음식을 누군가와 나눠 먹는 것. 여러분도 그 즐거움을 아시나요? 그 시간들은 제가 추억하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랍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 덕분인지 속에 있는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놓는 것도 조금씩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원장 수녀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했던 거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당당하게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수녀님께 합격 통지서를 보여드리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원장 수녀님도 정말 좋아해 주셨고 저를 대견해 하신다는 게 느껴졌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제 입가에는 바로 미소가 번지곤 해요. 원장 수녀님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수녀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수녀원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경식아, 난 이제 곧 여기를 떠나 더 시골로 요양을 가게 될 거야. 우리 경식이 이제 다 컸잖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아니에요. 원장 수녀님 안 계시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말 잘 들을게요. 수녀님 심부름도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런 시골에서 네가 뭘 하며 지내려고 그러냐. 넌 더 큰 곳에서 네 꿈을 펼치며 살아야지. 그런 모습을 내게 보여주고 싶지 않니? 난 너무 보고 싶은데 말이다. 수녀원 고아원에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훨씬 많았고 저는 곧 고아원을 떠나 자립을 해야 할 나이가 된 맏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펑펑 울며 수녀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 뭐예요. 그런 저를 떼어놓고 달래느라 원장 수녀님은 마지막까지도 고생을 하신 거죠. 그때 그렇게 원장 수녀님은 고아원을 떠나셨고 저 역시 고아원을 나와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던 제 꿈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 갑자기 주어진 그 상황이 어렵기만 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가득 떠올랐던 게 뭐였냐 하면요. 원장 수녀님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던 추억이었어요. 그 시간들을 곱씹으며 원장 수녀님을 그리워한 동시에 음식의 맛이라는 게 따뜻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고 그런 생각으로 요리사를 꿈꾸게 됐던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빡빡하기만 했고 대학 진학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리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엄두를 내기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저는 당장 오늘 밤 잘 곳과 내일 먹을 것들을 걱정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돈벌이를 하면서 요리사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검정고시 고졸 자격으로 호텔 신입 보조 인력을 뽑는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학력이라고 할 것도 없었으니 초라한 이력서에 진심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첨부해서 보내놓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요. 누가 저를 봤으면 최종 면접에서 합격한 줄 알았을 겁니다. 우리 호텔에서 경력과 학력에 무관하게 보조 인력을 뽑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학벌이나 배경보단 실력과 진정성, 성실함 같은 그 사람이 가진 진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식 지원자도 같은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리를 정식으로 배우진 못했지만 그런 경력 없이도 진심을 갖고 일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면접 보는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판에 박힌 상투적인 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고 그 마음이 통했는지 저는 최종 합격해 그 호텔에 출근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최말단 보조인력, 그것도 아직까지는 비정규직에 불과한 신입 직원이 해야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재료 세척, 재료 운반, 설거지 등 온갖 잡다한 일들을 맡았고 다들 꺼려하는 청소 전담 보직을 자처하며 열의를 보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은 그런 제게 불만 섞인 말들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기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도 저를 얕잡아 보며 그랬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튀려고 그래? 그런다고 엄청 알아주거나 그럴 것 같아? 딱히 그렇지도 않아. 어차피 우리 같은 보직은 소모품이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 너 때문에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잖아.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소신껏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쭈, 어린 놈이 누굴 가르쳐? 야, 그래봤자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야. 어리석은 놈. 그러니까 어리석은 놈이 어리석은 짓 한다 생각하고 지나가시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생각으로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은 보조 인력들 사이에서는 제가 눈엣 가시였는지 몰라도 정규직 선배들에게는 저처럼 열심히 하려는 신입은 아주 유용한 옵션이죠. 어디서든 저를 찾는 선배들이 늘어갔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들을 하며 보고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경식아, 여기 이 호박 상자 좀 옮겨주라. 해도 너무 무겁네. 네, 선배님, 맡겨만 주십시오. 이런 거야말로 제 전문 아닙니까?
여기 거쳐간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중에서도 넌 정말 역대급으로 열심히 하는 애인 건 확실해. 진짜 잘해봐.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인재상이 딱 너 같은 직원이니까. 선배님 정말요? 사실 제가 그거 하나 보고 여기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사장님을 한 번 뵙지도 못했지만 존경합니다. 사장님은 나도 아직 못 뵌걸.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 중이시잖아. 어찌되었거나 응원할게. 너 같은 놈이 잘 되는 거 나도 꼭 보고 싶다 임마. 입사 지원서를 낼 때도 느꼈지만 그 호텔에서 직접 일을 해보니 호텔 사장이란 분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 같았어요. 멀리 계시는 데다가 한국에 자주 들어오시지도 않으시니 선배들 중에서도 아직 사장님을 한 번도 못 뵌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갖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사장님이 내세우는 모토에 맞는 인재 등용과 발령을 내는 모습만으로도 직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 얼굴도 한 번 뵌 적 없지만 저 역시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설거지에 폐기물 처리, 재료 나르고 씻어서 갖다 놓고 바닥 청소까지 도맡아 했기에 남들보다 최소 30분 먼저 출근하고 또 30분 늦게 퇴근했어요. 요리는 고사하고 재료가 아닌 음식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지만 오늘 하루 이 주방의 움직임에 내가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들 꺼리는 청소는 물론이고 단순 반복 작업도 실은 내색 한 번 한 적 없이 마다 않고 성실하게 일했으니 그런 제 모습을 알아봐주는 분들도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어디에나 있고 언제라도 달려오고 뭘 시켜도 해내는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조 셰프가 눈여겨보셨던 모양인데 하루는 재료 손질하는 직원이 갑자기 일이 생겨 결근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결혼이라 누구라도 땜빵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보조 셰프가 저를 떠올려 주신 겁니다. 거기 이경식 씨? 지금 뭐 해야지? 시간 괜찮으면 주방에 들어와서 마늘 좀 다듬어 보겠어요. 네, 정말요? 제가 지금 주방에 들어가도 되나요? 시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일시적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거야. 알지? 땜빵. 그럼요. 땜빵이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고작 마늘 까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제 천직인 것 마냥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시작으로 한 번씩 결혼이 생기면 제게 그런 식으로 재료 손질하는 일들이 맡겨졌는데 얼마간 저를 지켜보던 보조 셰프님이 자기 권한으로 일부 식재료 전처리를 제게 맡기겠다고 하시더군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지만 식재료 손질을 맡으면서 요리에 대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 의욕에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저처럼 보조 인력으로 입사해서는 아르바이트생처럼 웬만큼 일하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던데 저는 어떻게든 눌러앉아서 제 몫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죠.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입사 2년 차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호텔 내부 평가표에서도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조용하지만 일 잘하는 애로 평가받았거든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보람이 정말 컸어요. 샐러드와 간단한 전식, 사이드 메뉴 같은 것 조리를 보조하는 보직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군대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한창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을 때였기에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게 청천벽력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입사를 하는 게 더 좋았었나 하는 생각도 했고 말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나이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입대해서 군생활하는 동안에도 저는 요리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고 관련된 책들을 읽으며 아쉬움을 달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집에 오면 지쳐 쓰러지기 바빴으니 책 같은 걸 읽을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군대에 있는 동안 틈틈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주방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군복무를 잘 마쳤고 원래 일하던 호텔에 복직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병역법에 의거
현역 입대로 휴직한 근로자에게는 전역 후 복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휴직을 할 때도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제자리가 없어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역 후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게 해주신 선배들에게 정말 고마웠고 인정과 신뢰를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잘 계셨습니까? 대한민국 육군 병장 이경식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그동안 못했던 것들까지 소급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동안 너 없어서 만만하게 시킬 사람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아냐, 이 자식아. 그럼요. 저도 선배님이 시켜주시는 일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너 스레는 네가 어디까지 했었지? 샐러드랑 전식 정도 조리 보조하다가 갔지 아마?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료 손질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잘할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간 사이 호텔 주방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힘든 일이고 이직률이 높은 직군이기도 하니까 저를 잘 봐주시던 선배들 중 다른 곳으로 옮겨간 분들도 계셨고 새롭게 스카웃되어 온 셰프님들도 계셨고 새로 입사한 직원들도 있었으니 저 역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입사 초기의 초심을 떠올리며 일하려고 했었어요. 처음 재료 손질을 맡게 되었던 순간, 그러다 전담이 되었던 순간, 또 처음으로 조리부에 배정되어 보조를 하게 됐던 그 순간의 감격까지 주방에 들어서니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초심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검정고시 고졸 자격에 조리 관련 자격증 하나 없이 특별한 경력도 없이 처음 호텔에 입사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딘 덕분에 드디어 조리 파트에 배정이 됐을 때의 그 감격 그대로 전역 후 복직했고 콜드스테이션에서 양상추를 찢고 파프리카 씨를 털어낸 후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이를 계량해 소스를 만드는 것까지 누가 들으면 그게 무슨 조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과정들이었어요. 하루에도 100접시가 넘는 콜드 메뉴를 빠르고 정확하게 서브하기 위해서는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릇 위에 마지막으로 음식이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에는 다 순서와 타이밍이 있다는 걸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제가 하는 일에 충분히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한 파트를 독립적으로 맡게 되었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저를 알아주는 눈들도 다시 생기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그냥 그대로 내가도 되겠는데 이제 콜드스테이션 믿고 맡길 수 있겠는걸. 선배님 과찬이십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더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다음 달 메뉴 구성 한번 해와봐. 같이 한번 보자고. 메뉴 구성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제철 식재료를 제대로 살려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내어놓은 메뉴가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콜드스테이션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파프리카나 썰어놓으란 얘기를 듣던 제가 이제 메뉴 구성까지 하게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인간 승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핫스테이션 조리사 한 사람이 이직을 하며 공석이 생겼고 메인 셰프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저였어요. 드디어 불 앞에 서서 조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스프, 파스타, 스튜, 메인 메뉴인 고기류까지 모든 것이 실전이었습니다. 달궈진 팬 위에서는 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고 기름이 튀고 불이 오르고 시간에 쫓기는 핫스테이션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더군요. 한동안은 그야말로 대혼돈이었어요. 입사에서 했던 모든 실수보다 더 많은 실수를 단 몇 주 사이에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성실함과 투지를 빼면 시체인 저였으니까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저를 알아주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텃세와 차별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정식 요리학교를 수료한 것도 아닌 검정고시 출신의 고아였고 그런 저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뻔한 거죠. 그렇게 유난 떠는 걸 보니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나가 떨어지겠군. 우리가 저런 애들 한두 번 봐.
그러게나 말이야. 게다가 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라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난 한 석 달 본다? 딱 그 정도 사이즈야. 그래? 난 한 달 보는데 내기라도 할까?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더 이를 악물었죠. 어차피 저를 고용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호텔 주인인 사장님이고 그분은 그런 배경보단 실력과 진정성을 볼 줄 아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텼던 겁니다. 그 결과 전 지금 저희 호텔 양식당의 메인 셰프가 되었어요. 저희 호텔이 의리의리한 특급 호텔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음식 잘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 만큼 제게는 미슐랭 스타 못지않은 영광이었고 메인 셰프가 되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제 손을 거친 음식을 돌려보내는 손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한다. 레시피는 종이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손의 감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모든 실패는 기록하고 반복하지 않는다. 저는 저만의 철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고 그 보람은 말할 수 없는 보상으로 되돌아오곤 한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호텔 사장님이 일시 귀국한다는 소식에 온 호텔이 술렁였어요. 대체 얼마 만에 들어오시는 건지 기억도 안 나. 워낙 오래 밖에 계셨으니까. 난 입사일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을 정도니 말 다 했지 뭐. 드디어 사장님을 뵙게 된다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걸. 그나저나 왜 들어오시는 건지 다들 말이 많아. 꽤나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걸 보면 뭔가 변동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촉각을 세우는 거지. 하긴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다들 후계 구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 관심이 없으면 어떡해.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레스토랑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말이야. 관심 좀 가져야 할걸. 셰프가 요리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그게 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 그런가 싶기도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결국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릴 수도 있는 것이니 다들 그렇게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저희 호텔 사장님은 여자분이신데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으셨기에 후계 구도가 불안정한 상태였죠. 레스토랑의 입지라든지 존속의 문제에도 관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요리를 할 수 있는 제 삶의 터전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의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는 사장님의 첫 일정이 공교롭게도 저희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였던 거예요. 드디어 사장님을 만나 뵙는다는 설렘을 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제가 직접 서브하게 됐죠. 전식을 들고 나갔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양식부 메인 셰프 이경식입니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장님. 반가워요. 우리 처음 만나는 사이죠? 물론 난 서류로 여러 번 만났지만 말이에요. 오늘 음식 기대가 커요.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들로 구성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서부터 일단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참 정갈하고 좋아해요. 흡족해 하시는 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내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결국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비행기에서부터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소화제 좀 사다 줄 수 있을까요? 비서가 자리를 잠깐 비운 것 같아서.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기꺼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약국이 있으니 금방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내 지갑이에요. 그러시면서 지갑째로 넘겨주시는데 어쩐지 그대로 가져가긴 그렇고 카드만 빼서 가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이럴 수가. 사장님의 지갑에 왜 어릴 적 제 사진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정확히 하자면 갓난쟁이 때의 제 사진이었어요. 그야말로 갓 태어난 신생아 때의 사진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제가 수녀원 앞에 버려질 때 저를 감싸고 있었다던 그 깨끗하고 따뜻한 포대기와 똑같은 포대기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대기 비슷한 것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아원 기록에서 본 제 신생아 때 사진과 정말 똑같았다고요. 이마에 있는 점까지 말이에요. 얼핏 보고서도 한눈에 제 사진이라는 걸 알아봤을 정도로 완전히 똑같았단 말입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섣불리 뭐라고 나설 수도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호텔 사장님이시잖아요. 제가 그 사진과 똑같은 제 사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것으로 소란을 피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아무 말 못하고 소화제만 사다 드렸습니다. 이후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서브했는지, 사장님께서 그 음식들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 혼란스러웠으니 그 상태에서 마지막 음식까지 해낸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휴일만을 기다려 제가 자란 수녀원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을 떠나온 후로 처음 가는 거였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계신 시골에는 몇 번 찾아뵈었지만 고아원이 있던 곳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원장 수녀님은 제가 군대에 가기 얼마 전에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는 더욱 수녀원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 만에 수녀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원장 수녀님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원장 수녀님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수녀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어디 잘못된 아이가 아닐까 하며 걱정하셨던 수녀님 중 한 분께서 원장 수녀님이 되어 계시더군요. 아니 경식이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야? 원장 수녀님 소찬하셨을 때 보고 처음 보는구나. 그래, 여긴 어쩐 일로? 네, 수녀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언젠가 제가 처음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갓난쟁이 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나요? 갓난쟁이 때 사진? 아마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수녀님의 물음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 못하고 꺼내주신 사진을 받아들었는데 더 볼 것도 없이 사장님 지갑에 있던 그 포대기에 쌓인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틀림없더라고요. 똑같은 포대기에 똑같은 얼굴. 저는 확신에 차서 그 사진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 사장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심한다고 해서 사장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메인 셰프라고 하더라도 제 주방에서나 그런 것이지 사장님께 면담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어디. 그러니 사장님이 다시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시거나 호텔 어딘가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기를 목 빼고 기다렸던 겁니다. 항상 그 사진을 품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사장님이 다시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셨고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하고 직접 서브할 것을 요청하셨거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전식부터 들고 사장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는데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몸이 어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저와는 달리 사장님은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반갑게 저를 맞으시더군요. 지난번에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게 서운해서 다시 왔어요. 오늘도 기대할게요. 그리고 소화제도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던걸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요. 요즘 레스토랑 운영은 어때요? 한식당은 재료 수급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해요.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내가 알아야 하는 일들이니까요. 사장님은 당연히 제가 레스토랑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품고 있는 사진을 꺼내놓을 결심을 했던 거예요. 전혀 아무런 짐작도 못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며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스토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럼 무슨... 좋아요. 무슨 얘기든 허심탄회하게 해보세요.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 하려는 거겠죠. 여기 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이 사진 사장님 지갑 속에 있는 사진과 같은 아이의 사진이 아닌가요? 이 사진을 어떻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접니다. 제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 말 못하는 아이로 불리던 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정도로 입을 떼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말을 뱉었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들 속으로 술렁이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아차 싶더군요. 제가 너무 경솔했구나 했어요. 언제 또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으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앞뒤 따지지도 않고 말을 해버린 거죠. 사장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몹시 당황하시며 저를 다시 부르겠다 하는 짧은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뜨셨는데 사장님의 그런 행동으로 소문은 더욱 일파만파 퍼지게 됐던 거예요. 난데없이 사장님 앞에 갓난아이의 사진을 들이밀며 그 사진 속 아이가 저라고 왜 이 사진과 같은 사진을 지갑 속에 갖고 다니시냐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겠습니까? 사장님의 숨겨진 아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아이가 양식당 메인 셰프라더라. 사장은 왜 아이를 숨겼을까? 남편과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이라도 났던 거 아니냐?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냐? 아니다. 그러기엔 나이가 안 맞다. 그럼 미혼모였던 거냐? 짐작이 되시나요? 저 사람이야. 양식당 셰프. 맞지? 뭐야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사장님 숨겨놓은 아들이래? 이렇게 보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웬일이니 정말 우리 사장님 세상 고상하고 도도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추잡한 과거가 있는 여자였다니. 왜 아니야. 이래서 정말 사람은 한치 속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사장님을 얼마나 존경했는데 배신감 뭐냐고. 지금 다들 난리잖아. 호텔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고. 이게 어디 보통 스캔들이야? 근데 저 셰프도 참 얼굴 두껍다. 그렇지 않니? 나라면 출근도 못할 것 같은데 말이야. 사람들은 제가 듣고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더 들으라는 듯이 제 앞에서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존경받던 사장님은 하루아침에 가십거리의 주인공인 그렇고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호텔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사장님이 저를 호출하셨고 그렇게 다시 사장님과 마주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장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미안하구나. 짐작하고 있겠지만 내가 너를 낳은 생모란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이미 유전자 검사까지 마쳤어.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도 있다. 그 며칠 사이 사장님은 유전자 검사까지 마치고 저를 부른 거였더군요. 그리고 이제와 더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다 내려놓고 모든 이야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를 가졌지만 집안의 반대와 위신 때문에 헤어졌고 몰래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를 수녀원 문 앞에 뒀던 거라고 하더군요. 말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허무하네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버렸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이군요. 너를 버렸다는 말을 차마 내 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미안하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니. 네, 미안하셔야 할 겁니다. 저를 그렇게 버려두고 지금껏 이렇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계셨으니까요. 너를 데려다 키울 수는 없었어. 나도 그땐 너무 어렸고 무서웠거든. 원장 수녀님 평판이 좋은 수녀원을 골라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곳에 너를 맡겼던 거야.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놓고 신께 나를 맡겼나요? 그런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분께 화를 내고 시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고도 잘만 살지 않았냐는 말로 핥히면서 말이에요. 사장님, 아니 제 생모는 이후 가문 간 통합을 위한 정략 결혼을 했고 현재 호텔 지분에 있어서도 남편 가문과 그 계열사가 일부 보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알려져 있더군요. 남편 쪽 집안에선 생모 시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를 호텔 후계자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말이에요. 생모 집안에는 후계자로 내세울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었으니 가뜩이나 불리한 입장에서 저의 존재까지 드러나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였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마음도 있었으면서 정작 입으로는 생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도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러놓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지금처럼 숨겨진 존재로 살아달라는 말을 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너를 드러내면 나는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호텔을 지킬 수 없을 거야. 저쪽 집안에서 호텔을 맡게 된다면... 됐습니다. 굳이 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나타난 게 아니니까. 원래도 제 인생에 없었던 분인데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듯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말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생모의 남편 쪽 집안과는 경영 철학이 전혀 맞지 않으며 그쪽에서 후계자로 밀고 있다는 조카는 무능한 주제에 권력욕만 강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생모는 자신만의 투철한 경영관, 인재관을 바탕으로 애정을 갖고 키운 호텔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30년도 더 전에 지키지 못한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 그 아들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도 있으셨겠죠. 양가적인 가치를 두고 혼란스러웠을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이해한다는 말을 해드리진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모를 이해하는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혼재된 상태였으니까요. 생모를 대면한 이후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고 생모 또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회사에 말이 돌 만큼 돌고 있었잖아요. 생모의 남편 쪽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벌써부터 눈치를 채고 있으면서 언제든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이사회를 압박해 추문으로 몰아 생모를 해임하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어요. 아무 일 없듯이 출근해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연일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었으니 마음이 편치 않고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연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유난히 늦도록 레스토랑에 남아있었던 어느 날 생모도 그때까지 호텔에 계셨던 것인지 레스토랑으로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직 퇴근 전인 것 같아서 와봤어. 일이 많이 남았니? 아닙니다.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시라는 거 압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더 고민하고 있으신 거라면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너에게 또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너를 2번 버리는 꼴이 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호텔 지키고 싶으시잖아요. 지키고 싶은 걸 지키세요. 저는 저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뱉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저와 달리 생모는 더욱 복잡해진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뭘 어쩌려는 거야. 네가 너를 어떻게 지킨다는 거니. 그 사람들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땐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할진 두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결연한 의지로 내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지금껏 망설이고 주저하며 입 밖으로 내뱉기까지 힘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명확하게 확신에 차서 한 말은 없었어요. 제 의지가 생모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생모는 제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저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시더군요. 저는 호텔을 떠나지 않았어요. 생모의 숨겨진 아들로서 무슨 권리를 행사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도망치듯 저의 모든 것을 바친 일터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모는 생모대로 사장이라는 위치에서 생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죠. 생모는 레스토랑 브랜드를 독립적 법인으로 분리해 저를 대표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호텔이 객실 컨디션에 비해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가 좋은 곳이었거든요.
즉, 실질적인 호텔의 핵심은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레스토랑을 호텔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서 생모는 호텔 경영권을 남편 조카에게 넘긴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실질적 승계는 레스토랑 대표가 된 제가 하게 된 것과 다름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생모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대단한 호텔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까지 갔다면 뉴스에 오르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려고 생모가 뭘 내줬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무언가를 내어놓고 손해를 많이 보는 이혼을 했을 거라는 짐작만 할 뿐이죠. 그리고 생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다시 만난 너마저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너의 방식으로 지켜냈구나. 정말 대견하고 또 미안해. 그러실 것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줄곧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네가 나를 엄마로 받아줄 준비가 될 때까지 내게 엄마로 다가가지 않을게. 그리고 기다릴게. 언제든 네가 준비되면 네가 나를 찾아와 주겠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얼굴로 생모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도 저는 엄마라는 그 한마디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생모도 저도 이런 모든 상황과 감정에 서툴기만 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조금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생신날 미역국은 제가 끓여드리겠습니다. 양식당 셰프지만 한식도 꽤 하거든요. 정말이니? 내가 네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네 생일엔 내가 네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어. 난 너처럼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와서 먹어주겠니? 네, 그럴게요. 그러겠습니다. 저는 원장 수녀님과 밥을 지어 먹으며 쌓았던 그 정들을 떠올렸고 그런 따뜻한 음식,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제 꿈을 다시 생각했어요. 언젠가 생모에게 그런 음식을 대접하며 관계의 다리를 놓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습니다. 생모도 저도 많은 상처를 갖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며 보듬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큰 용기를 내어 이런 이야기도 한 거거든요. 글을 써보니 알겠더라고요. 저처럼 입대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에겐 말보다 글이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란 걸 말이에요. 이 긴 글을 쓰는 동안 어떤 곳에선 턱 막혀서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두고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말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글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할 즈음이 되니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지만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살아온 시간들도 돌아볼 수 있었고 원장 수녀님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